여러분, 딱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돈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무엇이 바뀔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바뀌어? 그냥 알게 되는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노년의 갈등은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나 이제 걱정 없어. 나도 좀 모아놨어.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걱정 마라. 아빠가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놨다. 그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참고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기회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처음에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로 변합니다.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받을 건데 지금 좀 쓰면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보여줬구나.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알려진 돈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의 뇌는 이렇게 바뀝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기대해도 되는 대상이 생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의존 유발 구조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는 착각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더 잘 살겠지.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겠지. 아닙니다. 도와주는 순간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가장 나쁜 선물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부모다. 이 말 너무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속마음까지 다 아는 사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자신의 재산을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괜찮지.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아끼며 살다가 노년에 들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좋은 옷도 사고 가끔은 식사도 사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멋있다. 덕분에 잘 먹는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돈 많으니까 좋겠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사정이 있어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단체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하네. 그녀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축하하기보다 나와 비슷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돈이 아니라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사람입니까?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사기 같은 거 안 당해.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순간 없으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기꾼은 돈을 보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당신의 결핍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75세, 동네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 자신감 있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날도 평소처럼 지인들과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혹시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매우 공손했습니다.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정말 드뭅니다. 이 말 별거 아닌 것 같으십니까?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이후는 빠릅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그를 치켜세웁니다. 역시 다르십니다.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안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실한 수익 구조입니다.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정도 기회는 나 같은 사람만 알아보는 거지.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속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 때문에 속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재산의 절반, 수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주세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만 아는 기회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누구든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당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여주는 사람과 숨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돈, 자신의 능력을 자주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사기꾼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나 요즘 빠듯해. 투자할 여유 없어. 그런 거 잘 몰라. 이 사람에게 사기꾼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보호색. 동물은 위험할 때 자신을 숨깁니다.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하게. 노년의 인간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색은 무엇일까요? 비싼 옷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쪼들려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걸 숨겨야 하지? 그 질문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드러낸 부공격 대상, 숨긴 부안전 자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돈을 숨기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투자하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보여줄수록 줄어들고 숨길수록 지켜진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보여주는 쪽입니까? 숨기는 쪽입니까? 이 선택 하나가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비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평생 돈을 벌고도 결국 불행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쓴 돈 중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 쓴 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이런 곳에 쓰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옷, 체면 때문에 낸 경조사비, 비교 때문에 바꾼 차, 괜히 눈치 보여서 낸 밥값. 이 모든 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쓰고 나면 기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썼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이걸 우리는 체면 유지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돈, 그리고 이 돈은 쓸수록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사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당연해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안 하면 서운해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항상 내야 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집을 가능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돈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가난한 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난한 척을 하면 돈을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더 제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 유지비입니다. 이건 체면 유지비와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 유지비는 남의 눈을 위해 쓰는 돈이라면 행복 유지비는 내 삶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 몸을 위한 운동, 배우고 싶었던 취미,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 이 돈은 쓰면 쓸수록 삶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체면 유지비는 남이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샀잖아. 하지만 행복 유지비는 내 몸과 내 인생이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좋아졌지.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다릅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여유롭고, 누구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걸 우리는 숨겨진 풍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아끼기만 해야 하나? 아닙니다. 핵심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던 소비를 나에게로 돌리는 것. 이 차이 하나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면 계속 비교하게 되고 나를 위해 쓰면 점점 만족하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비교하며 살 것인가, 만족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당신의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몰라도 가족은 다르지.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문제는 더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은퇴 후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친척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밥도 사고 용돈도 챙겨주고 부탁도 웬만하면 들어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 가족인데 내가 좀 더 베풀면 좋지.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역시 도시에서 성공하더니 다르다. 우리 집안 자랑이다. 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뤄낸 결과를 가족과 나누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조카 취직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잠깐 돈 좀 돌려줄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지만 결국 도와줬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점점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이번에는 꼭 좀 해줘야겠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이쯤 되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절하는 순간 이런 말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돈 벌더니 사람 변했네. 이제 잘났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서입니다. 그래서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말하면 들어주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는 더 이상 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유지됩니다. 누가 더 받았는지, 누가 덜 도와줬는지, 누가 더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계기로 터집니다. 한번 거절하는 순간 그동안 쌓인 모든 것이 불만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믿었다.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친척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처음부터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에게 이 사람은 계속 해준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나도 요즘 빠듯해. 생각보다 여유 없어. 나도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기대를 낮춥니다. 그리고 기대가 낮아지면 관계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 사이에는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상처로 끝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도와준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계속 도와줘도 한번 거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의 관계는 정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로 이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결국 마지막으로 평가받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평생 돈을 드러내며 산 사람, 그리고 끝까지 숨기며 산 사람. 이 둘의 마지막은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소에 돈 이야기를 자주 하던 사람, 재산을 자랑하던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례식장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재산이 꽤 있다던데 어디에 얼마나 숨겨놨을까?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슬픔보다 먼저 정리를 생각합니다. 통장, 부동산, 분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했던 마지막일까요? 반대로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떠난 뒤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소박하게 사셨지. 욕심 없으셨던 분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씩 밝혀집니다. 남몰래 도와준 사람들, 조용히 이어온 기부, 가족을 위해 준비해둔 기반.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구나. 그 순간 그 사람은 단순한 고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드러난 분은 사람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숨겨진 분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마지막까지 말하지 마라. 이건 단순한 재산 보호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언제 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다 해주고 싶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생각해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주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너무 쉽게 주면 노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존중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살아갈 만큼은 남겨두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자식의 자립심, 그리고 부모의 존엄. 이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척하는 삶은 단순히 돈을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를 얻는 방식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순간부터 비로소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비싼 옷이 없어도 괜찮고, 남들보다 덜 가져도 괜찮고, 조용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만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말이 적고, 욕심이 적고, 표정이 편안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유. 그 여유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보여주며 살 것인가, 지키며 살 것인가, 비교 속에서 살 것인가, 평온 속에서 살 것인가.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가슴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질수록 숨기고 풍요로울수록 비워라.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